1939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후 히틀러는 독일의 영토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여태까지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 중 하나를 일으킵니다. 바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에 대한 학살, 즉 홀로코스트입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돌이켜봤을 때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홀로코스트가 당대에 가능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홀로코스트가 순식간에 일어난 단기적 사건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시간에 걸쳐 점차 극단화되면서 일어난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1933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6년 전에 총리로 취임한 히틀러는 이미 당대 모든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유대인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배, 1920년대 말의 경제 대공황, 그리고 공산주의의 득세까지 모두 유대인이 세계의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총리로 취임한 히틀러가 자신의 반유대주의를 어느 정도로 실제 정책으로 옮길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한 지 한 달이 지난 후 나치의 극렬한 지지자들이었던 나치 돌격대가 유대인 상점들을 약탈하자 히틀러는 이러한 행동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죠. 이는 취임 전부터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던 서방 세력을 의식한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뉴욕에서는 독일의 유대인 상점들이 약탈된 것에 대해서 나치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나치 당원들은 자제는커녕 오히려 더욱 심하게 유대인 상점들을 약탈했습니다. 히틀러는 당원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공식적으로 선을 긋는 한편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유대인에 대한 탄압을 준비합니다. 4월에 공무원법을 제정해서 공무원들 중 유대인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한편 독일 대학에서도 유대인 학자들을 몰아냈습니다. 이어서 유대인 판사와 검사들을 퇴직시켰고 이후에는 유대인 변호사들도 더 이상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대학들로 하여금 유대인이 전체 정원의 1.5%를 넘을 수 없도록 만들었고 유대인을 군 복무에서도 제외시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낀 많은 유대인들이 히틀러 집권 첫 해에 이미 독일을 떠나기 시작했는데요. 1933년에만 3만 7천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독일을 떠났습니다. 1935년 히틀러는 뉘른베르크 법이라 불리는 일련의 법을 통해서 유대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더욱 강화해 나갑니다. 이제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의 결혼과 성관계는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유대인 가정에서는 45세 미만의 독일인 여성을 고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으로 확인된 이에 대해서는 독일 시민권이 인정되지 않기까지 했죠. 게다가 뉘른베르크 법으로 위기감을 느낀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독일을 떠나기 시작하자 독일 정부는 이들에게 제국 도피세 명목으로 전 재산의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데 1938년에는 제국 도피세를 통해 거둬들인 조세가 독일 국민 전체에게 부과된 소득세보다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확히 누구를 유대인으로 간주할지의 문제였습니다. 여태까지 주로 문화적인 기준으로 막연하게 유대인을 구분했는데 앞의 법들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엄밀한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나치는 생명학 및 인종학 학자들을 대거 동원해 한 사람의 조부모 4명 중 3명 이상이 유대교를 믿었을 경우 해당 사람을 유대인으로 간주한다는 학문적 판단을 받아냅니다. 이는 유대인에 대한 억압과 박해가 단순히 나치의 야만성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학문과 학자들의 권위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집권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히틀러는 본격적으로 자국 내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독일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 거주하는 폴란드 국적의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심기를 거슬렀습니다. 히틀러는 1938년 10월 약 17,000명의 폴란드 국적 유대인을 체포한 후 기차에 실어 폴란드 국경으로 보내버리는데요. 이러한 조치가 폴란드 정부와의 합의 없이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폴란드 당국은 이들의 입국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17,000명의 인원이 국경 사이의 간이 수용소에 수감되어야 했고 결국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독일로 돌려보내집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벌어지는데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고 있던 한 유대인 젊은이가 간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버린 부모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분노에 찬 이 청년은 독일 대사관에 침입해 독일 외교관에게 총격을 가했고 히틀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괴벨스를 통해 나치당과 정부 차원에서 복수를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반유대주의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를 굳이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이는 사실상 당원들에게 자발적인 복수를 주문하는 것과 다름없었고 나치 당원들은 유대인 상점에 방화를 저지르고 유대인들의 집에 쳐들어가 테러를 가하고 유대교의 시나고그들을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유대인 상점의 창문들이 모두 깨져 그 파편에 반사된 비 때문에 11월 9일의 밤을 수정의 밤이라 부르는데 이때 최소 1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사망했다고 추정됩니다. 이날 밤 괴벨스는 자신이 머무르는 호텔의 창문 밖으로 깨진 유리창을 바라보며 일기장에 브라보라는 말을 씁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유대인에 대한 독일의 정책 역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독일의 수중에 들어온 유대인의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새로 관리하게 된 유대인의 수만 약 200만 명에 이르렀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은 이곳에서 이후 유대인에 대한 집단적 학살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을 대부분 이미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유대인들을 기존의 거주지에서 쫓아내고 한 곳에 몰아서 살게 하는 게토가 설치되었습니다. 게다가 독일군은 폴란드를 점령하고 3달 안에 폴란드에 살고 있는 약 6천 명의 유대인들을 임의로 사살하고 유대인들을 기존에 살고 있던 거주지에서 강제로 다른 곳에 집단 수용소로 이주시켜 그곳에서 강제 노동을 실시합니다. 이미 이때 유대인들의 강제 이주를 담당했던 이가 후에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아이시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상대로 한 최초의 가스실을 통한 집단 학살 역시 폴란드에서 이뤄집니다. 물론 이 시기까지만을 놓고 봐도 유대인에 대한 집단적 박해가 매우 심하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히틀러와 나치의 목표가 모든 유대인을 무조건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기존의 독일인들과 같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독일 밖으로 쫓아내거나 그들끼리만 모여서 살게 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법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주요 공직이나 대학 혹은 군대에서 배제하거나 유대인과 독일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의 독일 국적을 박탈하는 것 등의 조치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에 대한 학살은 이러한 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1941년 독일의 소련 침공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히틀러와 독일 군부는 소련을 침공하면서 독일군이 프랑스를 빠른 시간 안에 무너뜨린 것과 같이 소련 역시 빠른 시간 안에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된 소련과의 전쟁에서 소련은 예상과는 다르게 빠르게 무너지지 않았고 히틀러는 자신의 전략이 들어맞지 않은 것에 대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히틀러는 이미 1941년 겨울부터 안 그래도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패스트라고 표현하는 등 점점 강한 비난들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와 나치 수뇌부는 악화되는 전쟁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위기의식 속에서 단순히 유대인들을 독일인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942년 1월에 개최된 반제회의입니다. 베를린 인근의 반제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는 15명의 나치 고위 관료들이 참가했고 이들은 이곳에서 이후 유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의합니다. 이들은 엔틀로숭, 즉 최종 해결책이라는 이름으로 독일에 의해 점령된 지역의 유대인들을 폴란드 지역의 수용소로 강제 이송한 이후 그곳에서 이들을 집단 학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이러한 목표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이곳에서 조율했던 것입니다. 이제 독일이 점령한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학살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폴란드와 동유럽 지역의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도착한 유대인들은 의사에 의해서 간단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건강한 이들은 강제 노동을 해야 했고 나이가 들거나 병든 자 혹은 어린이들은 많은 경우 곧바로 가스실로 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따로 선별돼서 각종 인체 실험을 당해야 했습니다. 가스실로 향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노동을 하기 전 샤워실로 향하는지 알았고 이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최대한 빨리 탈의하고 가스실로 들어가도록 관리자들은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물이 차가워진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에 대한 집단적인 학살을 통해 1945년까지 대략 600만 명의 유대인이 사망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지역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체코, 그리고 헝가리 등 전 유럽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게다가 나치는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 중 일부를 강제로 자신들의 보조로 편입시켜 강제 수용소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강제로 일을 해야 했던 한 그리스 지역 유대인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얼마 전인 2017년 뮌헨의 현대사 연구에 의해서 복원되었는데요. 이를 읽어보면 아우슈비츠의 모습과 이들의 절망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1944년 2월 아테네 인근의 하이다리에 한 달 정도 수용된 후 우리는 아테네를 떠나야 했다. 열흘의 이동 시간 끝에 우리는 1944년 4월 11일 아우슈비츠에 도착했고 그들은 우리를 건강한 자와 병든 자로 구분해서 옮겼다. 병든 자들은 화장터로 옮겨졌는데 그곳은 넓은 굴뚝이 있고 15개의 오븐이 있는 큰 건물이었다. 뜰 아래에는 2개의 끝없이 이어진 지하실이 있었다. 첫 번째 지하실은 탈의실이었고 두 번째 지하실은 죽음의 방이었다. 나체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3,000명 정도가 차면 문은 닫히고 그들은 가스를 들이마시게 되며 6에서 7분 정도 후에 사망하게 된다. 우리의 일은 우선 수용소의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다.
그들은 영문을 몰랐는데 우리는 울면서 그들에게 샤워를 위함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이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언어로 진실을 말해주었다. 독일인들은 옷을 벗은 이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며 계속 서로 더 가까이 붙으라고 재촉했다. 최대한 많은 이들을 가스실에 집어넣기 위함이었다. 가스실이 꽉 차면 독일인들은 서둘러 문을 잠궜다. 나는 대략 6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헝가리에서 그리고 8만 명 정도가 폴란드에서 끌려오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눈으로 목격한 것들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인가. 나의 유일한 소원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편지가 너희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가족들아, 전쟁이 끝나게 되면 여력이 되는 대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 돌아오는 모든 이들을 도와다오. 독일인들이 살상을 저지를 때마다 거의 항상 나는 신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이 항상 존재한다고 믿는다. 유대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독일인들로부터 사형에 처해진 나드야리슴.